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보들 저마다 나한테 유리하다,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가운데 최종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은 굉장히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64% 정도 나왔으니까요. 흥행된 것 같고. 과연 근데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 내용인데 일단 후보들은 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원래 이런 질문 오면 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유리하다고 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래서 뭐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거라는 게 뭐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예. 굳이 뭐 다른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통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나름 다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고 있고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좀 우세하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얼마나 이제 이 표차가 벌어지고 이제 좁혀지느냐 양쪽에서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고 예. 20대, 30대 세대로는 분명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0대, 30대가 당원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되고 난 다음에.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은 여전히 이제 절대 비중으로 볼 때, 당원들 비중으로 볼 때 65%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 30대는 한 뭐 35%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이제 비중이 높아졌으나 절대적 비중은 여전히 50대 이상이 높다라는 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높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양쪽의 상세 결과 이런 건데 어제까지 4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쭉 보니까 여전히 민심은 좀 홍 후보가 유리하고 당심은 이제 윤 후보가 유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분명해요. 예. 근데 대체로 어제까지 보니까 많이 윤 후보가 좀 따라붙는 것 같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약간 좁혀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좁혀지고 이쪽에서 당심에서 또 얼마나 또 홍 후보가 따라붙었는지. 그러니까 이 당심도 이제 이 민심에서 홍 후보가 우세했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게 홍 후보 측의 주장이고 네. 당원 투표는 여전히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민심에서 조금 열세인 것을 당심이 만회할 것이다라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예. 윤 후보 측의 주장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늘 이제 표가 갈리는 거예요. 이제 뭐 2시 44분에서 47분까지 예, 분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워낙 나왔더라고요. 궁금해하고 아까 말씀처럼 흥행에는 굉장한 성공이죠. 네.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경선에서 선거를 못 받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순회 경선을 하면서 그쪽이 흥행할 것 같았는데 거기 그쪽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니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예. 이거는 한 번에 하니까 오히려 좀 흥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이 네 후보 그중에서 특히 두 후보가 예. 홍준표, 윤석열 후보 두 후보가 워낙 각출을 벌이면서 흥행 효과는 최대한으로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일단 네. 이번 국민의힘 경선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좀 원사이드하게 싱겁게 끝나지 않겠는가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엎치락 뒤치락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날까요? 물론 오늘 오후에 알겠지만요. 그 투표율, 특히 이제 당원 투표율이 63.8%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를 왜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 중에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이 모바일로 문자 투표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ARS 전화가 와도 다시 키패드를 열어서 번호를 누르는 게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럴 수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이 디지털 격차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시는 그런 연세 드신 분, 어르신 당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에 육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는 뭔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의사를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동시에 흥행에 성공한 거죠. 처음에 이제 당심이나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많이 앞섰다가 뭐 역선택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에서 홍 후보가 앞서는 과정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게 됐고 예.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예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6번의 토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종 4후보가 남긴 상태에서는 후보 상호 간의 1대1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왔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획이 됐던 것이고 저는 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히 어느 분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조금 전에 우리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들어서 특징적인 양상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있어서 4명의 후보에 대한 후보 경쟁력 적합도를 조사하는데 과거보다 지난주보다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격차가 줄어들었던 양상들이 나타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 결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그 흐름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후가 되면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승패를 가를 변수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큰 실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발언에 이어가지고 소위 개사가 파문이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얼만큼 지지율이 빠질 것인가가 상당한 관심거리였었어요. 그런데 주초에 보니까 대략 한 3% 정도에서 빠지다가 오히려 주 후반에 가서는 회복을 해나가는 양상이고 또 한 가지는 상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계속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붙이는 조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실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대장동권은 계속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국민의힘 지금 경선 구도에는 그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될 결과 아마 민주당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상대로 어떤 후보가 선출되는 게 좀 유리하게 느껴질까요? 글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예. 민주당 분들이 약간 마음을 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예. 제가 총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윤 후보가 더 껄끄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윤 후보를 더 껄끄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껄끄럽다는 표현이 좀 까다롭다라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약간 뭐 근거를 뭐 통계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하면서 윤 전 총장이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워낙 이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여러 그 말실수가 사실 뭐 결정적인 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홍 후보가 이제 높다는 게 계속 통계 수치로 나온단 말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지지가 홍 후보가 높은 것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여론조사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1대1 구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물론 이제 뭐 제3지대 후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심상정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그럼 뭐 나중에 단일화 문제니까 그럼 별도로 치더라도 양대 진영의 1대1 대결로 붙을 때 무난하게 사실은 큰 흠결이 과거에 막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최근 이 대선 국면, 경선 국면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큰 막말이 없었거든요. 네. 아주 뭐 특별하게 지적할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홍 후보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여전히 홍 후보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상징 자산이 있어요. 윤 후보에게는. 그것 예. 때문에 아마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반대로 그 반대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예. 민주당에서도. 그렇지 않다. 윤 후보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고 또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홍 후보가 더 어려운 상대다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또 평가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참 까다로워요. 답변하기가 그쵸. 양쪽에 다 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봐서는 여전히 윤 후보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을 더 보태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을 놓고 보면은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수를 계속 해오는 것이 머릿속에 남는데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총선에서 야권이 대패를 하면서 그야말로 국회 내에서 지리멸렬했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계속 밀어붙였을 때 실제로 작년 이후에 야당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싸워왔던 거죠. 올해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야권의 대안주자로 섰다라는 것이 야권이 이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췄구나라는 이미지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경선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것은 확실히 작년 이래로 지금 야권을 대표해서 정권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는 윤석열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이미지를 깨는 것이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역량이 있는 후보입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작년 이래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했다 보니 어떤 후보가 되든 이후에 또 원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원팀 걱정은 크게 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원팀 되는 데는. 네. 그러니까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도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그랬었잖아요. 민주당도 예. 어쨌든 예. 완전하게 화학적 결합이 됐냐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도 다 승복 선언하고 엊그저께 선대위 출범할 때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서른 의원도 일단 선대위원장 합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경선 기간에는 그렇게 서로 이제 도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제가 왜 국민의힘의 그 원팀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냐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열망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창출해야 된다라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아니다 정권 바꿔야 된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혼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양쪽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후자의 열망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윤이 이기건 홍이 이기건 홍 후보가 이기건 두 분 중에 누구 한 후보 그래서 원희룡이나 유승민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이제 통계 숫자상 두 분이 높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이기더라도 정권 교체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흑묘백묘론 같은 거예요. 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덩샤오핑이 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네. 중국에.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당분간은 홍 후보나 윤 후보 측에서 양쪽에 앙금이 이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이 워낙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당원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54%고요. 정권 재창출은 34%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그 민주당도 지금 치열하게 후보 간 경쟁을 했고 원팀을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간에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끼리 그 경선 과정이 더 후보 간에 서로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간에 또 마음이 상한 일이 많았을까요? 국민의힘이 좀 적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뒷말들을 하잖아요. 네. 뭐 앞에서는 뭐 심각하게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런데 뒤에 나와서는 또 웃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툭 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토론 과정에서 감정에 상한 거는 있었는데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이 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한테는 어떤 과제가 놓여져 있냐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비율이 50% 중반대에 이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 후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20%의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경선을 끝나서 후보 주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전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묶어내야 안정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조차도 안철수 후보하고 관계해서 뭔가 지금 이제 선을 그는 듯한 모습들을 이미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공동정부를 같이 만들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범야권 그리고 범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을 결집해내는 예. 그런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려진 마음을 갖고 보다 더 크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연합 전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홍준표 후보, 그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면 지금 현재의 경선 캠프가 아니라 본선 선대의 구성 자체부터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즉 범야권들을 결집해낼 수 있는 차원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이게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되면서는 이후에 정치적 빅 이벤트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율 상승 효과는 없었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오늘 만약에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 중에 한 분이 된다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지지율을 최근에 보니까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붙었을 때는 이재명 30, 윤석열 35.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서는 이재명 27, 홍준표 35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 5% 차이는 오차범위 아니고 이재명, 홍준표 두 후보 차이는 오차범위 밖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선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런 지지율은 민주당에도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긴 그렇긴 하죠. 너무 많이 나와요.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고 그래서 네. 저 여론조사 몇 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예. 일단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여론조사가 이제 정말 이제 실질적인 1대1로 되는 거죠. 1대1이 예.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로는 항상 50%가 넘어요. 50%가 넘고 어떤 경우는 60% 육박하는 예. 경우도 있는데 양자 대결이 아니라 다자 대결 이런 거면 항상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또 윤 후보나 홍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거에 비해서 이 지금 여야의 후보들의 대결 구도는 그렇지 않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정권 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역량이 야권 후보들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이제 야권 내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걸 단일화라고 표현을 한 건데 예. 그래서 한 명이 결정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이제 오후 2시, 3시에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전열을 재정비해야 돼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선대위 출범도 하고 이제 이른바 원팀을 만들어 갑니다만 여전히 지금 대장동 사건 의혹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네. 수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어요.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되고 남욱 변호사까지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윗선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국민들 인식 속에는 뭔가 대장동 사건의 문제가 크다. 민주당 후보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인식의 문제예요. 어느 게 실체로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네.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저도 법리적으로 볼 때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선 전에는 뭐 검찰 선에서 더 이상 수사가 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쪽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이 후보들의 역량이 아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비해서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잘 양쪽이 전열 재정비해서 나갈 것이냐.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예. 오늘부터가 예. 오늘 2시 반 이후부터가 본 게임인데 이건 양쪽 그 후보들 간의 그 능력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야권의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안 대표를 안철수 대표를 자꾸 이렇게 그러게요. 깎아내리는 듯한 예. 전 올바 그건 선거 전략으로 봐도 그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지금부터 마음 상한 것 같은데요. 선거 전략상으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인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치라는 건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통합해 나가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는 것 같은 거는 저는 선거 전략상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예. 어제 이재명 후보의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한 웹툰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작품의 제목을 보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웹툰 거기 뭐 전시회를 갔었는데 뭐 오피스 누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네. 그 예, 예. 제목을 보고 이제 확 끌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옆에 해설한 분인가 거기 관계자가 선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에요. 네네. 저는 뭐 그 기사를 읽어봤을 때 크게 이렇게 이 정도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선정성의 문제다, 뭐 성인지 감성이 없다라고 이제 또 공격들을 하는데 글쎄요, 이건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반대 쪽에서 이슈를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발언 역시도 지지자들은 대개 이제 아주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면 확증 편이라는 게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할 거예요. 양쪽 후보 그러네요. 진영 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발언 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그럴 수 있지 해서 오히려 지지가 결집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왜 윤석열 후보가 뭐 시경 케이스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제가 그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를 만들면 얼마나 문제를 키울 수가 있어요. 네. 이 논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건 저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나쁘다 좋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예, 아니에요. 예. 좀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보다도 좀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선거 이 국무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확 꺾이거나 그렇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이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적절한 비유나 개념어를 사용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 또는 돌아서는 유권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모든 유권자들한테 뭐 심각하게 다가오기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이 저 정도야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특히 뭐 20대 여성 같은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옆에 그 제작사에 있는 분들이 이거 성인물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성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직장 여상사 문제를 가지고 성인물로 연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본선에 가서는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본선에서 또 누가 더 말 실수를 줄이느냐도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대장동 이슈로 가볼까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받았을 때 문을 몇 분 동안 안 열어준 다음에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밖에다 던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원희룡 후보도 그 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를 했다 이런 제보를 본인이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정진상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실장 그 굉장히 친분이 강한 걸로 알려지는 정진상 부실장과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직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핸드폰을 던지고 네. 또 통화를 이제 정진상 그 부실장이라는 분이 워낙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예전부터 알려져 같이 함께했죠. 네, 저는 뭐 전혀 모르는 분인데
워낙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쭉 같이 해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이 정진상 부실장이 이 언론에 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거든요. 네. 별 내용이 아니었다. 예. 당당히 임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통화 내용이 그렇다고 이제 정 부실장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걸 믿는 수밖에 없는데 예. 아무튼 그러나 왜 이렇게 5분 동안 통화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인가요? 국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좀 가정 문제로 좀 이렇게 뭐 무슨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예, 했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에게 보고받았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볼 때 어느 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특히 대장동 의혹 사건을 얘기할 때 항상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란 예, 말이에요. 예. 추론만 엄청나게 많아요. 기사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기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사도 있을 텐데 네. 다 사람도 이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추론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도 아무튼간에 이것도 검찰이 이제 이 배임 혐의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윗선까지. 문제는 이거죠. 지금 남욱이라든지 이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 배임죄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배임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거기서 그칠 것인가 네. 아니면 윗선으로 갈 것인가가 이 관건이에요. 이 수사의 관건인데 근데 만약에 멈춰버리게 되면은 이 수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요 민주당이 이거야말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이거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선거는 거기서 인식이 혀로 나타나는 게 선거 행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마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에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통화한 내용 다시 본론 돌아와서 예. 통화한 거는 글쎄요 뭔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뭐 다 아는 사이들이었으니까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성남도시공사개발 네, 네. 그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예.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 나가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도 측근인 거는 인정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이 계속 안 됐었는데 이번 사안이 보도가 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있는 정진상 부실장이 있는 그 단체 방에 본인이 해명을 남긴 거잖아요. 평소에 유동규 본부장의 말투와 좀 달라서 연락을 해서 먼저 연락을 한 거죠. 먼저 연락을 해서 뭐 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수사 내용을 흘린 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또 표한 그 워딩도 있더라고요. 통화한 거는 어떻게 보이셨어요? 지금 정진상 실장, 경찰실장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점이 9월 29일 8시입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이 들어간 시점이 바로 17분 뒤인 8시 17분이에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동규 씨가 윗승과 관련돼서 그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점들은 배임에 대한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임과 관련해서 뭔가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 지금 누차 얘기됩니다만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을 고정이익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게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밑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7시간 있다가 묵살됐다라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5분이라면 짧은 시간의 통화도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긴 시간의 통화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 또 핸드폰을 집어 던져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혀지니까 자기가 진술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그거 하려고 5분 동안 통화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검찰과 경찰의 태도입니다. 지금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합리적 의심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진상 씨를 소환한다는 얘기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정진상 실장이 입장문을 내가지고 검찰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지사도
다시 공격을 하니까 또 검찰에서는 그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검찰에서 우리가 흘린 거 아닌 걸 밝혀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예. 검찰이 이걸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항은 검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 윗선 배임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네.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특검 얘기도 이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검찰 뭐 공수처는 다른 뭐 사안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구속은 그래도 이번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도 특검이 필요할까요? 당장 특검을 이제 양쪽이 전혀 이쪽 민주당은 특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예. 검찰 경찰이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특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네. 건데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검찰 예, 수사도 그러네요. 흘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 수사를 하고 있고 남욱 변호사하고 뭐 다 구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특검하라고 주장하기 좀 어렵기도 해요. 지금 이제 일단 좀 구속이 됐으니까. 예. 더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 우리 정태훈 의원 말씀 저런 부분들이 조금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사실은. 네. 계속 얘기돼 왔던 게 있잖아요. 뭐 늦게 저기 그 계좌 추적 들어갔다라든지 뭐 여러 예.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 나름대로 수사를 여기까지 해왔어요. 구속까지 시켰고 뭐 이제 그 사인방에서 가장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 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윗선으로 어떻게 수사를 그야말로 소환할 사람 다 소환해서 그 수사를 해 나간다면 특검 얘기가 수그러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뭔가 끊으려 하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면은 예. 특검에 대한 여론은 더 강해질 거예요. 단 중요한 게 양 진영의 그 주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른데 특검을 하자니 여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쭉 본 여론조사에서는 특검 여론조사가 50% 이하로 내려온 걸 못 봤어요. 예. 제가 아까 정권 교체론하고 뭐 이 야권 후보들의 그 약간 차이 있다고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인식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뭔가 지금 현재 검찰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검경이 뭔가 미진하다라고 인식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높은 거거든요. 네. 이거를 너무 민주당이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거는 특검에서 정면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근데 특검은 자꾸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한다라는 게 좀 이유가 궁색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이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언뜻 봤는데 기본소득인가 재난지원금인가 여론이 내 따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 이것도 이렇게 양쪽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거라면요 여론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뭐 진영 논리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예. 민주주의는 여론이 좀 나쁘더라도 소위 엘리트 전문가 엘리트가 볼 때 아닌 거라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면은 이게 아주 첨예한 문제의 여론이 높다 특검이 이걸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시간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자꾸만 궁색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